제3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불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 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합니다. 특히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가동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입니다.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은 경제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첫 나토 순방과 몽골 국빈 방문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외교 일정을 통해 방산과 첨단 기술의 글로벌 협력의 새 지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계 질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내일 3주기를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듭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극심한 폭염과 또 많은 비가 번갈아 예보되고 있는데 취약계층과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문제에 관한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일부터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가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확정하고 추진해왔던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 전쟁 등 변화된 국정 환경에 맞춰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좀 스트레스가 있으시죠, 다들?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의 핵심 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입니다. 부처청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분명합니다.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소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혹시 감사 또 수사 이런 책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웬만한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기록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왜 산림청에 무슨 메뚜기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 대충 중간 조사 결과를 봤는데 1,900개인가 관련 업체 중에서 1,200~1,300개를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한 900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산림청? 예, 산림청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럼 황당무계한 얘기죠. 근데 이게 1,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 현재 상태로 뭐 면허대여 뭐 등등. 근데 그게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언론들이 기획보도 해가지고 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오랫동안.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 농식품부 장관님 열심히 하시는데, 일부러 그럴 리는 전혀 없고, 내가 보기도 산림청장도 그러시고. 문제는 저 아래쪽에서 벌어지는,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 보고를 안 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국무회의에 올려놓은 자료도 있잖아요. 무슨 지방의원들이 자기가 가진 회사, 또 가족들 뭐 아는 사람이 하는 실질적 자기 회사와 그 지방자 정부 간의 거래, 수의 계약 이런 거를 자기 거래죠. 쉽게 말하면. 이해 충돌행위인데 이게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고 보셨을 겁니다. 그 행안부나 이런 데는 당연히 그건 감시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모르죠. 모르고 있지, 근데. 알기 어렵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게 최고 지휘부하고 일선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또는 직근 상급자들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소통을 좀 해야 됩니다. 일선과의 소통, 현장과의 소통. 제가 이번에 하게 될 업무 보고에서도 각 부처청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적되는 거, 예를 들면 뭐, 국회의 국정감사나 아니면 일상적인 국회의원들의 지적, 또는 언론의 지적, 또 민원에 의한 지적, 또 내부적인 토론을 통한 발굴 이런 게 있는데 외부에서 지적되는 건 알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소위 개혁,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거 이거는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죠. 그 모르면 다 그러면 허용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래쪽을 봐야 된다.
끊임없이 현장과 일선 직원과의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그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평소에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방치되고 있는 걸 자기가 얘기하면 자기가 책임질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이게 중요하죠. 국민들은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일선에서는. 그런데 지휘하는 우리만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런 책임의식, 공인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일부러 그럴 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노력하고 있죠. 다들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놓치는 부분이 있다. 제가 두 부처만 따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있는 걸 다 이해하는 편이라서 조금 이해하십시오. 대통령님, 그건 지방정부는 이제 자치권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거 저도 알죠. 알지만, 그래도 뭐 꼭 그 조사 감사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죠. 감사 인력도 늘리고, 지방정부의 부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 방안이나 인력 팀도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뭐 전혀 권한이 없는 건 아니니까. 또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한데 이런 걸 발견해서 시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각 부처청은 일선에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라 그런 취지예요. 국민의 목소리도 일상적으로 잘 수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다 정말 다 잘하고 계세요. 뭐 무슨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열심히들 하고 성과도 크게 나고 있는데 좀 더 성과를 내자. 이번 새롭게 2년째 시작하면서. 근데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돌을 집어내면 다음에 이제 중간 돌을 집어내고 나중에 이제 자갈도 집어내야 이제 진짜 옥토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입니다. 뭐 큰 돌 많이 집어냈죠, 우리가. 이제 잔돌에 신경을 좀 쓰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한 1년여 지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그러하고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너무 잘들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새롭게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잔소리 비슷하게 해서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후 순서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지난주에 대통령님 순방 가시는 동안 진행했지만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 오늘 처음이라 처음 진행하는 제가 한번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배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국무위원님들은 자유롭게 발언하시고 국무회의인 만큼 국무위원 위회분들은 의장이나 총리의 허락을 받고 발언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외에 국무회의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서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붙여보고 있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국민의견 수렴 계획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수립은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국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의견 수렴 기회를 마련합니다.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에서 3일간에 주택 공급, 그리고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 주제별로 3개 부처 장관 주재로 사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전문가, 일반 국민들께서 참여하시고 자유 토론회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금일 오후부터 통합 웹페이지를 운영해서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수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 웹페이지를 주제별로 해서
구분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좀 편리하게 국민들께서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부나 국토부 금융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SNS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이런 세 개 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나서 내주에는 대통령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정부,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토론회에서는 사전 수렴, 의견 수렴한 결과에 대한 발표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정부에서 정리한 주요 논의 쟁점은 별도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PPT 하기 전에 네. 공급 금융 세제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이 왜 규제에 관한 주제가 없어요? 규제에 관해서는 어디서 논의합니까? 예를 들면 뭐 각종 규제 제도 있잖아요. 규제도 공급 같으면 공급을 하는데 규제가 사람들 그렇게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네, 그건 명확하게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규제 제도. 금융도 대출을 제한한다는 게 국민들은 다 규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예를 들면 뭐 무슨 지역 지정 허가 제도 뭐 이런 거는 네. 공급 금융 세제에 안 그 안에 넣어서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가로 열고 하나 해주세요. 네네. 네. 공급에다 그만 하든지. 공급과 관련이 공급과 관련이 있겠네요. 예. 공급에다 가로 열고 더하기 규제. 규제. 금융도 갈로 닿기 규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은 당연히 금융의 본질은 규제니까. 세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거 하고 네. 통합 홈페이지에 운영을 한다는데 그 왜 홈페이지 표시가 없어요? 통합 홈페이지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 놨는데 오늘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좀 정리 다시 한 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은 이게 내용을 토의하자는 게 아니고 예, 쟁점에 대해 쟁점이 뭐냐?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각 부처 토론회 또는 대통령 주재 국민 토론회에 뭐가 논의될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핵심적인 주요 논쟁점이 뭐다를 오늘 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까지만. 예. 그래서 토론이 그런 얘기하면 이제 밤새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제시하는 이 쟁점 이외에 국민들께서 보시고 또 쟁점이 쟁점이 있다고 있으면 올려주시면 또 저희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하여튼 쟁점이라고 하는 게 주요 쟁점이라 해야 돼요. 이렇게 다툴 건 무지하게 많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가 부동산 아닙니까? 네. 이게 워낙 복잡하고 또 예민하고 네. 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의제라서 근데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걸 뽑아야 얘기가 돼요. 안 그러면 입구도 못 들어가고 싸우다가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네. 얘기가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알겠습니다. 발생해요. 예, 그러면 먼저 주택 공급 분야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택 공급 관련해서 크게 7가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도심 공급을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근 지역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멸실되는 주택을 고려하면 순수하게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신중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서울시가 용산, 여의도 등의 각종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주거 대책 없이 초고밀 업무시설을 공급하여 주거난 및 교통난 심화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업무시설보다 주거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국제도시로서의 유성을 고려해 국제업무, 상업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신축 공급 활성화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된 주거 공간인 비아파트 공급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신축에 한해서 금융이나 세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 소유는 신축이나 비아파트 여부와 상관없이 예외 없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시 건축규제위원회입니다. AI 혁명 등 시대 변화를 고려해서 공실 상가나 준공업지역 등을 주거 용도로 적극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의 건축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도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등 기존의 규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과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여 기존 개인 다주택자를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소규모 주택은 개인 임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임대와 공공분야의 공급 비중입니다. 목돈을 들여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임대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하고 기존의 주거사다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분양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수요 분산입니다. 서울 내 주거 수요가 여타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민간 업무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이전 부지에 대해 다시 주택이 공급되거나 글로벌 기업 본사가 들어올 경우에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 주택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좀 알기 쉽게 좀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렵네. 네. 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을 많이 규제를 용적률을 막 풀어주면 집이 또 늘어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된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거리군요. 네. 네, 어쨌든 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요 얘기 말고도 공급에 관한 논쟁거리가 있으면 한번 제안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토론 주제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의견이 갈리잖아요. 의견이 갈리면은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의 판단은 일단 국민들께 맡기는데, 그러나 최종 결단은 결국 정부 책임자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본다. 네, 최대한 듣고 또 가능하면 그 합리적인 의견으로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실 상당 부분은 결단의 문제이긴 해요. 자, 그다음에 금융 분야.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분야는 크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좀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의견과,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을 볼 때는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더 강해야 된다 뭐 이렇게 크게 대립이 되고요. 뭐 영역 분야를 어디까지 볼 거냐 뭐 이런 분야가 가장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청년들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조정 및 정책 대출 확대 필요성 비슷합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담대 대출 규제라든지 정책 모기지 기준 조정 좀 풀어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는 지금 주택시장 자금 우려가 있는데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 일부는 또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대출을 어떻게 볼 거냐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결국에 무주택자 자금 지원을 위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 전세 대출이라는 것들이 전세 매매 가격 견인 효과를 통해서 갭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주비 대출 규제 관련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원활한 이주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공급이 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좀 풀어달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 역시 투기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는 현행 기준을 좀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의견들이 되겠습니다. 금융 분야의 주요 쟁점이 이것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겠죠. 네네, 더 많은데 일단 여기서 네, 보고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부동산 세제입니다. 첫째, 부동산 세제 전반에 와서 좀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겠느냐. 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부동산 세제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과세 제도의 합리화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중에서는 또 자꾸 집값 잡기 위해서 세제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세제를 올렸을 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냐 안 되냐 여기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세제라는 게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왜곡 또는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측면의 세제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다 보면 임차인한테 전가가 된다. 그 소유주들한테 세금 부과해봤자 임차인한테 전가되면 임차인만 손해보니까 이걸 왜 자꾸 건드리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세부담을 왜 동일하게 하느냐. 지역은 죽겠는데 가격도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내려가는데 세금 내라 그러고 저 올라가는 지역이 좀 많이 거두고 좀 내려가는 지역은 좀 깎아주고 이렇게 좀 차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 시행에 있어서도 어느 날 느닷없이 하니까 나는 미리 보유세 강화한다 그러면 팔려고 나는 돈 낼 돈이 없어서 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해가 정부가 갑자기 발표하고 또 시행을 또 한 몇 개월만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유세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보유세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제 재산세, 종부세를 포함해서 선진국마다 나라마다 다 역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제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얼마를 좀 해야지만 적정하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와서는 왜 주택수가, 나는 주택수가 3개인데 하나에 1억, 1억, 3억이고 저 사람은 하나에 30억짜리 들고 있는데 왜 나는 다주택자라 그러고 저 사람은 1주택자로 그러냐 하는 이런 이슈가 또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 비거주, 다주택자인데 나는 내 집 하나 사가지고 50년 살았는데 저 사람은 집도 살지도 않고 하는 걸 왜 똑같이 차별하느냐. 또 옆 사람은 집도 3채, 4채 들고 있는데 왜 차별? 나는 진짜 실소유 목적이고 나는 집 하나 사가지고 30년도 살고 내가 뭐 이 사이에 돈을 뭐 무슨 더 벌기 위해서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이런 주택에 가액으로 할 것이냐 주택수로 할 것이냐 또 이런 문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실거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비거주, 다주택들 어떻게 이걸 좀 조화롭게 차등화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택자만 하다 보니까 또 주택 간에도 또 고가 주택은 왜 이래 또 세금이 또 낮느냐. 20억 뭐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들고 있는 사람도 세금 낮게 받고 나는 그냥 한 10억짜리 들고 있는데 왜 이래 세금이 높다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얼마를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이냐는 이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왜 엉뚱한 데 쓰느냐. 좀 주택을 늘린다든지 이 주택 임대차 시장을 어떤 뭐 개선한다든지 이런 데 좀 써야 되지 왜 다른 쪽에다 쓰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있어서 실거주한 사람은 내가 올해 실제 거주해서 장기로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비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초고가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혜택을 80% 해주다 보니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너무 80%를 빼주고 나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낸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자주택자 중과 제도를 좀 너무 갑자기 이렇게 폐지하다 보니까 8기회를 놓쳐가지고 또 한다는 그런 유지의 필요성도 제기가 있고요. 특히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들어오는 세금, 수입도 없고 지금 집 하나 들고 가지고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여기다가 양도세 다 하고 나서 다른 데 가려고 그러면 집 하나 양도세 나오고 나면은 집도 못 사고 전세 자금 구하는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이런 주장.
그리고 장기 거주자, 아까 말씀드린 장기 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방 이전으로 내가 수도권을 좀 벗어나서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은 좀 인센티브를 줘야지 내려가지. 그렇지 않고 뭐 인센티브 없으면은 수도권에 계속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특례 필요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관련해서 양도세를 올리면은 보유세를 올리면은 좀 양도세는 깎아줘야지 되지.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하면 내보고 죽으란 말이냐. 나를 어떻게 하는 말이냐.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관련해서도 좀 작은 주택, 서민 중산층 이런 쪽은 좀 대폭 인하해주고 또 다주택자라든지 또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높여서 차등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이렇게 쟁점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의견을 더 주시면은 더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총리 말씀 들어보니까 예. 요 얘기하는 데서 약간의 한쪽 편중이 있는 느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본인의 노후를 대비한 뭐 그런 감정이 약간 한쪽에 들어있는 느낌이 싹 들었어, 그죠? 좀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정하게. 사람이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죠. 예. 나도 집안에 있는데 나중에 어떡하지? 뭐 그런 게 살짝 느껴졌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쟁점이 이렇다 그런 얘기죠. 주요 쟁점이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지금 실시간 누가 체크하고 있죠?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쪽에 동의하면 1번 눌러주세요. 저쪽에 동의하면 2번 눌러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딱 한 개만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공감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 1주택에 실거주하는 내가 진짜 쓰는 또는 쓰려고 사놓은 잠깐 비워놓은 일시적으로 비거주하지만 내가 주거용으로 사놓은 내가 살려고 사놓은 집 한 채 이거에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되게 공감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소위 똘똘한 한 채 뭐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여기는 통상적인 한 채는 모르겠는데 소위 초고가 막 100억 막 이래야 하는 집에 대해서 그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주는 이거 똑같이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우리 국민 여러분 중에 자 1번, 2번 누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좀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국무위원님들 전화기 뺏겨가지고 못 누르죠? 못 누릅니다. 한 1분 정도 한번 보시면 한번 대충 1, 2번 비중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요 의견들의 추가될 쟁점들, 이 쟁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너무 학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쟁점의 중요성 순서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부동산 세제에 관한 얘기는 이게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거냐. 이거는 사실 아니죠. 이게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사실은 이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변형돼 있죠. 변형 또는 왜곡돼 있죠. 뭐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변형을 해가지고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집값을 뭐 눌러보겠다. 뭐 그거는
1차 목표는 아니고 네, 결코 아닙니다. 정상화가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이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공무실장 1번, 2번 중에. 예, 지금 1번, 2번 지금 쭉 이렇게 보니까요. 대충. 대부분의 댓글이 네. 1번입니다. 한 비중이 얼마나 돼? 비중? 일반 한 90%대 10%. 그렇습니다. 지금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다 그 말을 미리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얼마 정도면 적정하냐. 예를 들면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있는데 그냥 앞 글자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니 1, 2, 3, 4, 5, 6, 7, 8, 9까지 선택은 100억 넘는 거는 뭐 90억까지 시가 기준으로 예, 10억, 20억, 30억 해가지고. 이 안에는 하면 안 된다는 0번으로 그러니까 각자 한번 눌러보라. 이거 이제 언론 아니 뭐 어쨌든 토론에서 많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네. 어디부터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100억 예를 들면 10억, 20억, 30, 40, 50, 60, 70, 80, 90 이게 시가 기준이고 네. 이거는 아니다. 예를 들면 100억 이상이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0번으로 하고 네. 우리가 10번, 11번 이렇게 눌러도 되긴 한데 그것도 한번 해볼까? 근데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이거 처음 해보죠? 저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근데 지금 어때요, 숫자는? 예, 지금 대충.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예시로 지금 방금 부총리가 보고해 주신 게 30억, 50억, 지금 100억 등이라고 지금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시를 보셨는지. 아니, 근데 지금 내가 다시 하는 게 뭐냐면, 예, 초고가 주택에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대체적으로 의견이 예, 모아지는데, 예. 이걸 얼마 이상을 초고가로 해서 추가 부담을 시킬 거냐, 10억 이상, 그렇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20억 예, 이상, 예. 30억 이상, 한- 이거를 1, 2, 3, 4, 5, 6으로 하자 이 말이죠. 10억은 예. 1, 일반. 50억은 5, 70억은 7, 60억은 6 이렇게 하자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1, 2, 3, 4, 5, 6, 7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고 대부분이 숫자를 써주셨는데요.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아, 금액으로 썼어요. 예, 예. 제가 좀 30억 이렇게 시가기 예시를 하다 보니까 예. 아, 이걸 보고 네, 그런 거. 대통령 말을 더 중시해야지. 확실히 30억 정도더라. 예. 우리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매덕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공시로 하면 20, 20억이고 이제 과세 기준으로 하면 10매덕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 국민들께서 너무 예, 지금 저기 국무회의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으시긴 한데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그래도 그거 한 10,000명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폭넓게 해보면 조금 더 국민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근데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3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오,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20억 넘어요? 아, 집 없어, 이제.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또 넘어갑시다. 대통령 그럼 이 건은 사실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 제일 위로 한번 올리셔서 토론회 일정을 다시 한 번만 그러시죠. 보여주시면 네, 한번 좋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공급 관련해서 7월 14일 날 국토교통부 있고요. 금융 관련해서 7월 15일 날 금융위원회 있고 세제 관련해서 7월 16일 날 재정경제부 있습니다. 요건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리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방금 그러면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네네, 선언으로 정책실장님하고 국토부 장관님하고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네.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하겠습니다. 네, 잘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 주십시오. 네, 들어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하나 났는데 정말로 빨리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데이터 부처 간의 연계랑 그리고 기술을 좀 넣어서 유형화하고 지난번 첫 번째 주신 숙제를 좀 더 하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금융위원장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지금 실제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 숫자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는 정말 속도를 엄청 많이 네.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며칠 전에도 무슨 가족들 다 집단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근데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빚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이 빚 때문에 아이들 끌어안고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빚이 생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빚에 관한 문제는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못 갚을 상황이다라고 하면 현재 법 제도상으로 파산 면책이나 뭐 회생 신청 이런 거 하면 다 면제해 드려요. 빚 없애줄 수 있습니다. 뭐 못 갚을 상황인 빚 이런 거는 현재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만 감수하면 거의 대부분 다 감해줍니다. 아니, 없애주고.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끌어안고 죽고, 이런 건, 그건 살인행위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의 삶도 있는 건데. 그 아이들도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복지제도상으로는 얼마든지 다 지원받으면서 교육받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꼭 애들 같이 죽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제도도 지금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급하면 긴급 생계 지원 이런 것도 몇백만 원씩 해주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그런 제도. 나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 때거리 없다 이러면 그거 다 긴급 지원제도로 300만 원인가 500만 원 주게 돼 있지 원래.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이고요. 의료비, 생계급여는 가구세도 좀 다르긴 한데 한 80에서 한 200 가까이 예. 그리고 뭐 가구수에 따라서 좀 왜 정말 상태가 어려우면 뭐 복지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긴급 생계 지원, 긴급 의료 지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어서 앞으로 못 살겠다 평생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이런 면책 제도들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생계 때거리가 어렵다 그러면 그 뭐 추가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각종 복지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죽지 마세요. 그것도 한 1년에 몇천 명씩 그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대개 생계나 이런 경제 상황이 마지막에 뭐 우울증으로 가긴 하지만 그게 주 원인인데 이 홍보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대표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다른 국민들이 뭐 정부에 뭘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전화를 한 개만 하자. 네, 그 준비하고 있죠. 예, 110. 언제쯤 됩니까? 지금 그 697개의 번호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데나 뭐 119라든지 120라든지 그 대표 번호를 하나 정해가지고 전화를 예. 하죠. 나 금융 상담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러면 누구도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올해 외워요? 안에 예. 1375 좋은 생각이긴 한데 1375, 1287, 뭐 1365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8개 번호인데요. 그래도 한 490만 명께서 여기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워낙 이 채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내용도 또, 많이 알려져서 전화는 잘 돼요? 네네. 전화하면 뭐 통화 중이고 이래가지고 화나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제일 그 우수한 걸로 어쨌든 그것도 하고 사실 더 다음 단계는 그거다 물어볼 게 아니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로 쫙 설명해 주고 지금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또 빨리 좀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요즘도 젊은이들이 어려우니까
그 뭐 50만 원어치 상품권 해가지고 300만 원 갚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이게 다 불법이고 안 갚아도 됩니다. 우리 그 이용하는 분들한테 제가 홍보 삼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50만 원 빌린데 선이자 뭐 10몇만 원, 20만 원 떼고 30만 원 주고 뭐 석 달 후에 뭐 100만 원 갚고, 이거 다 무효예요. 이거 내가 내 손에 쥔 돈의 연간 20%를 초과하는 돈을 주기로 약속하면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3배. 3배면 원금은 안 갚아도 된다. 연간 60%가 넘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째 30만 원을 받았는데 연간 계산해가지고 6만 원, 12만 원 이상을 갚기로 약속이 돼 있으면 그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현행 법률상 그렇죠. 그리고 20%를 초과하는 건 이자는 아예 안 내도 되는 거고. 현재 법이 그래요. 그리고 현재 이거 돈 이렇게 이자 너무 과도하게 빌려주는 거 처벌 조항이 지금 대부업법 위반으로만 처벌하죠. 이자율이 60% 넘었다, 3배를 넘었다, 법정 이자에 5배 넘으면 형사처벌하고 하는 이런 조항은 없죠. 제가 당에 있을 때 이건 20% 넘으면은 이자 무효, 3배 넘으면은 원금 무효, 5번 넘으면 형사처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형사처벌 조항은 결국 못 만들었어요. 그것도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원금도 무효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법무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0% 넘으면 이자 안 내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자 무효. 이자가 60%를 넘는다라고 하면 원금까지 안 줘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근데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압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5배 넘으면은 형벌을 가하는 걸로. 그거 한번 검토. 예, 여튼 여러 유형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계비 계좌도 매우 중요한데, 이게 빚쟁이가 되면 계좌를 틀 수 없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법을 어쨌든 새로 만들어서 신고된 한개 계좌는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는다. 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250만 원까지. 이게 한 달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입금 받을 수 있는 정도인데, 하여튼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안 된다. 300만 원이 넘으면 50만 원밖에 압류가 안 된다. 이 250만 원 보호가 되니까 250만 원 넣었다 빼고 250만 원 다시 넣고 해도 압류 안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지금 최근에 저 통계 보니까 한 28만 계좌가 벌써 그래요? 예, 신규로 개설됐습니다. 생계비 압류 금지 계좌. 이거 아무나 하나는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나. 네, 네. 대통령님 이 지원 방안 관련해서 하나 좀 빠져 있는 게 대통령이 네. 말씀하신 대로 법원 쪽 일입니다. 면책, 파산하고 회생할 때 사실 자살자 상황까지 가려면서 제일 중요한 게 회생 파산인데 이것도 파산 면책이지. 파산 면책인데 이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이 있어서 이게 24개월까지 면책 특례를 해주고 뭐 36개월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서울회생법원만 그렇고 다른 회생법원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도 지금 지역 간 격차가 있거든요. 이거 법원의 문제이긴 한데 그것도 좀 조정해야 되고 이 특례가 또 30세까지만 돼 있습니다. 청년이 우리 뭐 법에는 청년 34세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정하고 그래서 법원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회생 파산이니까 면책 기간 이 제도들을 좀 대화를 해서 좀 그러면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기준이 전국적으로 다른 거는 그 일단 당장 문제니까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행령으로 하든지 해서 좀 아니면 법원에 규칙을 만들든지 양형 규정처럼 이제 준칙이 다른 건데요. 그 법원하고 그거를 법원하고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예 시행령으로 만들든지 두 가지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도 면책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가 본데 사실은 빚쟁이가 됐는데 죽을 정도로 결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아무리 쪼여분들 돈이 나오겠냐고요. 그건 차라리 면책해 주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채무 원인을 따져가지고 면책 여부에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법률상의 제한이라면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면책을 해주는 게 맞죠. 너 옛날에 그 돈 빌려가지고 낭비했으니까 면책 안 해주고 막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 그것도 법무부가 하든지 아니면 어디 경제부처가 금융위가 하든지 면책을 좀 이렇게 근데 면책 기준은 법원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면책 기준을 입법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정경제부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부 하실래요? 재경부 하면 채권자 입장을 자꾸 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금융위가 해야 채무자 쪽 사고를 하지 채무자적 사고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하십시오. 네네. 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기초생보자 같은 경우는 조사자를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넘기면 그 법원에서 받을 때 그건 완전히 신속 면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형편 어렵고 이러면 점점 이제 이런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보 접근이 좀 쉽게 하는 거, 또 필요하면 예를 들면 아무데나 전화기 대고 물어볼 수 있게. 우리가 원래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전화기의 최저 통신은 보장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아무 때나 전화 안 끊기게 해가지고 이 정도는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럴 경우에 최종 결론은 좀 더 쉽게 면책할 수 있게. 또 대행, 예를 들면 이것도 지금 면책 신청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무사나 보통 그걸 통해서 하는데 거기도 뭐 100몇십만, 200만 원씩 내라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250만 원, 300만 원을. 그 돈 내고 어떻게 해, 그걸? 그래서 지금 신보기에서도 신보기로 먼저 들어오면 그쪽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면 보내면서 저희들도 그 구조를 붙이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지원하는 제도가 좀 있고. 구조공단은 이거 좀 잘. 예, 지금 이게 전국에 올해 전주하고 제주까지 늘려갔고요. 예, 그 파산 면책할 수 있는 그 지역 거점을 갖다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게 홍보가 부족해갖고 지자체하고 좀 협업해갖고 파산 그 면책되는 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현수막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달던데 현수막 홍보라도 한번 하시면. 알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네. 이거를 빚쟁이인데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털어줘야 그 사람들이 정상 사회 활동으로 복귀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요. 그게 우리 경제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를 빚쟁이 상태로 놔두면 이런 자살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 경제 활동에서 다 배제돼 가지고 우리 경제 역량을 떨어뜨린다니까요. 이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제도도 잘 만드셨는데 쉽게 면책될 수 있게 하고 또 그 접근도 쉽게 자기 돈은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무슨 대행 비용 2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법률구조공단 가장 핵심 사업으로 저희 무료로 해줍니까? 예, 예, 100% 무료로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인지대까지? 인지대 먹는 거 아니에요? 거의 무료입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만 3천 명 이상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수준으로 그 다 해결해 주려면 1년에 한 100만 명씩은 해야 몇 년 동안 해야 뭐 좀 정리가 집중적으로 올해 이걸 좀 예산 부족하면 기획 예산처가 좀 더 어디 확보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그럼 그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근데 저도 그런 상담이 요새도 가끔 오거든요. 네. 면책한다는데 어디 법무사 사무실 갔더니 뭐 얼마 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냐. 그건 안 들어요. 좋아요. 네. 나 구조공단 세주는 몰랐는데 구조공단이 그러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하십시오. 예, 예. 올해 좀 제가 지난번에 그 구조공단 업무 보고 받으면서도 네.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구조공단 몰라요. 사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하고 대폭 늘려보는 게 우리 핵심 사업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홍보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 150만 원에 해드립니다. 네네. 그런 거는 있어. 근데 맞습니다. 변호사 무료로 해준다는 홍보를 못 봤거든요. 어쨌든 이게 빚 문제 때문에 사람 자살하는 문제는 정말 앞으로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은 계속 말씀 네, 주신 총리께서 좀 각별히 부분이어서 챙겨봐 주십시오. 네,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홍보를 잘 해라 하시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온라인에 이렇게 쇼컷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방식인데 실제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좀 없이 일방적인 알림 수준인 것 같아서 이 상황별 좀 홍보 대책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적인 접근들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그 호우주의 관련해서 말씀 주실 때 기술적인 대안도 있지만 그 노인들 이동하시는데 그냥 크게 사이렌을 울리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알리거나 뭐 앱이 가거나가 아니라 그냥 마을에 크게 사이렌을 울린다는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좀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정부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아서 이해를 잘 맞아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 오히려 어떤 제도에 내가 가면 그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응하거나 그러다 보니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죠. 그리고 법무부는 그거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 현수막에 저 파산 면책 신청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좀 법률구조공단 몇 번. 예, 대통령님, 그 현수막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여기 말하는 지역금융복지상담센터 이 센터장을 네네. 만났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온라인 AI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분 말씀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자기가 그 걸어놨던 현수막 그걸 보고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 그런 게 또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에서 이상한 현수막 많이 붙이는 것처럼 효과가 있어서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을 적극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지금 취임한 지 며칠 됐죠?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아, 4개월 됐어요. 이제 좀 업무 파악은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저 민원은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로 오는 거하고 각 부처청으로 또 지방정부로 가는 거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따로따로 하나요?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한 해에 지금 1,170만 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국민권익위에 신문고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각 부처청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 국민권익위가 직접 관할하지는 않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정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각 행정기관이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국민권익위에 들어오는 것은 그 행정기관이 알겠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따로따로 한다. 보충 민원을 그러면 각 부처청의 민원은 책임은 국민권익위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해결이 통제나 관리도 안 해요? 네,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노동부의 민원은 국민권익위하고 관계 없는 겁니까? 지금 관계 없이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권익위로 오는 거 예를 들어서 체불도 국민권익위로 가는 수도 있고. 그러면 실업급여도 노동부는 국민권익위로 이첩합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 중에서 이제 각 부처가 해결이 되면 각 부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넘겨주고 있어요 지금. 다 넘겨서 거기서 해결하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여기 140만 건을 앞으로 줄여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집단 민원이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의 업무 갈등 업무 민원 업무 처리는 각 부처청에 관계된 거는 이첩하고. 아닙니다. 그 각 부처청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스템을 내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민원인이 노동부에다 냈어요. 그럼 노동부가 최종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로 직접 오는 민원 아까 말했던 법정 민원. 최종 책임 노동부의 책임지고 만약에 노동부에 관계된 민원이 국민권익위로 갔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나 월급 못 받았어요. 뭐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단 노동부로 보냅니다. 노동부로 보내서 노동부에서 이걸 해결을 못 해주면은 이게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다시 온다고 하는 게 그게 민원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취지입니다.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 시스템으로 오는 건 아니고 여기가 노동부에 했더니 잘 안 된다고 뭐 화난다고 해서 다시 올 수는 있는데 그게 안 오면 여기서 종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오면 저희는 이제 민원이 해결된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결하는 게 이첩하고
일단은 종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민원을 받는 주체가 온갖 영역이 있잖아요. 각 부처청 있을 테고, 만일 산하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지방정부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노동부 산하의 한 기관에 민원이 왔다. 최종 종결 책임은 그 기관이 지는 거죠. 예, 우리 노동부에서 지는 겁니다. 아니, 노동부가 아니지. 노동부 산하기관이. 산하기관에 오면 산하기관이 지는 겁니다. 산하기관이 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관리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예. 저는 법적민원 국가에 통합관리. 대한 모든 민원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고, 예? 대통령이 직접 다 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 전문 처리 기관으로 국민권익위를 둔 거고, 예. 그럼 국민권익위에 오는 것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각 부처에 넘겨서 또는 각 부처에 오는 걸 각 부처가 알아서 처리는 하더라도 내몰래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부처청, 산하기관, 지방정부의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거는 통합 관리는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을 좀. 예를 들면 그 중에 민원 처리도 예를 들면 각 부처청이나 지방정부나 막 각자 알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을 텐데, 예. 그것도 일정한 매뉴얼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해결 잘 된 거,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한 거,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통보했다. 예를 들면 이걸 종류별로 좀 나눠주든지. 이건 반복되고 있는 민원이다. 이거는. 근데 이게 민원인들은 사실은 정부가 다 같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노동부에도 내고 시에도 내고 도에도 내고 대통령실에도 내고 건의기에도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보니까 그게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 통합 관리하는 방을 네, 강구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요즘은 뭐 옛날처럼 수작업 할 때하고는 다르니까 예. 동일성 여부야 뭐 인공지능으로는 쉽게 파악할 테니까요. 그 시스템을 좀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그거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원에 대한 처리 내용이 좀 분류가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민원인의 의사가 제대로 적정선에서 반영돼서 해결되는 거, 그 만족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또는 민원인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 법률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어서 기각 또는 불가 처리한 거, 뭐 이런 좀 극단적인 거, 아니면 관련 부처 업무가 아니어서 이첩되는 거. 그럼 그것도 최종 결론이라겠지. 좀 분류를 좀 해서 좀 추적 관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예. 모든 민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자기는 인생을 걸고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예. 우리는 막 천몇 백만 건 중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목숨이 걸린 문제거나 인생이 걸리거나 흥망이 걸린 다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되고 안 되고 다음 문제인데, 저도 한번 처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결국 태도가 중요해요. 나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상대방이 이거 우습게 알아. 이거를 막 그냥 정말 정성 없이 이미 답변하였으므로 참고 바람, 이게 딱 두 줄로 오잖아요. 이거 열이 확 나. 안 되는 이유라도 좀 자세히 써주든지 아니면 만나서 얘기라도 해주든지 하면 다르거든요. 그 민원들의 특성이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단 직원이 만나서 얘기해주면 잘 인정이 안 되는데 좀 고위 관리나 아니면 기관장이 해주면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중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민원이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 사실은. 되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거 잘 시정이 되죠. 근데 안 되는데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진지하게 들어주느냐, 나에 공감해 주느냐. 좀 맞는 말인데 참 안타깝다 이거 하고 그거 안 되는 거를 싫어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원을 대하는 좀 공무원들 태도도 사실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히 고급 전문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진짜 민원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야 일상으로 돌아가지.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진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확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하면 평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게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들여서가 아니고 그런 억울한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필요하면 인력도 좀 늘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도 강화하고. 근데 결국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일선 시군구나 뭐 아니면 산하기관이나 각 부처청의 일선은 전문성이 없어요. 맨날 교체하고 하니까 민원인이 너무 귀찮다고요. 그 민원인의 원자를 갖다 원망할 원자를 쓰잖아요. 예. 근데 그 원래 원망할 원자가 아니고 원할 원자를 써줘야지. 우리 정부가 원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서요. 국민을 진짜 존중해야 되는데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 국민이 행복한 나라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런 개개인들도 합치면 1년에 뭐 국민 건의기만 1,200만 건이 온다니까 다른 부처청 합치면 한 2천만 건 넘겠죠. 그 2천만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복 민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막 정부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잘 해소를 해주고 설명해 드리고요. 이러면 정책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성남시장 처음 취임했을 때 그 전 시장은 시청을 다 봉쇄를 했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열었거든요. 열고 시장실도 개방을 해놨으니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겠습니까? 찬스다 말해가지고 막 쳐들어왔는데 되게 한 20-30명 단위에 막 집단 민원들이 집회 신고하고 막 쳐들어오는데 그냥 다 오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정말 많이 왔는데 제 경험으로 한 2-3시간 정도 얘기를 들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내가 한 2시간 막 이렇게 듣고 되는 거는 되는 대로 안 되는 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 다 판단하고 고위 공무원들 참여시켜가지고 다 확인하고 이랬더니 나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울고 갔어요. 고맙다고. 자기들이 처음 그 민원을 냈을 때 공직자들이 진지하게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2-3년 동안 막 3-4년 동안 머리띠 묶고 휴가 내면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돈 쓰고 시간 베리고 막 인생 낭비하고 안 그랬을 건데 누구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내가 왜 몇 년 동안 휴가 내면서 쫓아다녔겠냐고. 고맙다고 되게 울고 갔거든요. 박수치고. 실제로 저는 국가민원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사회적 낭비가 커요. 민원이고. 반복민원, 막 평생 반복민원 낸 사람 많죠. 그 사람은 인생을 여기다 걸고 있어.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진지하게 진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고 했으면 그 사람이 평생 진짜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국민권익위만 1,200만 건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첨단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몇백만이라도 놀랄 노자인데 1,000만이 넘어간다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장님 역할이 매우 커요. 각 부처는 원래 민원 지금 전담관을 두기로 했잖아요. 갈등 조정관을. 그 취지를 잘 이해를 좀 하십시오 하고 필요하면 정말 전문 인력 양성해가지고 그 민원 내는 사람 진지하게 대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다 인생과 시간, 그다음에 역량을 낭비합니까? 각별히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저 심각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비공개하기 전에 한두 가지 좀 말씀 좀 챙겨볼게요. 저희 행안부 장관님, 우리 계곡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돼가요? 그 계곡 정비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요. 마감 결과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예, 저희가 한 8만 5천 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훌쩍 넘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했던 거에 130배. 공무원 문책 한다니까 확 늘어나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항공 사진, 위성 사진이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곳부터 이제 우선 그 단속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7월 들어와서부터는 네. 행정대 집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6월 지금 7월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될 텐데 우리 국민들께서 경치 좋은 계곡 갔더니 자리세 받고 무슨 다 선점하고 기분 나쁘게 계곡 못 들어가게 막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거는 불법 행위 조사하는데 썼던 인터넷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공무원들이 그걸 다 들여다보고 네. 항공사진 보고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요. 그걸 국민들께 오픈을 하려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냥 가서 이게 위반 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 위반인지 없으니까.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또 이러면 또 민원 건수가 더 늘어날지 괜찮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거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계곡이나 이렇게 자연환경 좋은데 갔다가 이게 뭐 합법적인 시설인지 불법적 시설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비용을 내라고 하면 그걸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네.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신고도 쉽게 거기다 눌러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여름에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인가 이거 확인 많이 하실 거예요. 네네. 네, 그 계기 잘 활용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식품부 장관님이 지금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제 본격 시행된 지 한 6개월 남짓 됐죠. 네. 네. 좀 어떻습니까? 다녀보면? 지금 제가 오늘 10군데 그동안 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10번째 지역 청양군 오후에 방문을 합니다. 청양에?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도 늘어났고 거의 5%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처가 되는 가맹점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창업도 늘어난 게 중요한데 창업도 500건 넘게 늘어났고요. 500건 넘게 창업이 됐다고요? 네, 그다음에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옆 지역에서 온 거 아니냐, 빨대 효과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옆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그 전체 그 이동 인구의 2.2% 그것밖에 안 돼요? 정도였고요. 예.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간 것이 45%. 산 넘어 옆군으로 그렇지 갈 것 같은데 안.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 더 양이 많은 지역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그 창업이 늘어난 게 중요하고 젊은이들 증가율이 그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증가율이 6%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산물 팔아주자도 있고 돌봄 서비스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뭐랄까 활력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7개 지역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7개 지역은 7월 1일자로 시작을 하는데 그 실제 지급은 8월에서 7월분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드리는 걸로 지금 7개 지역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좀 모델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연천군 청산면이 어쨌든 소규모로 하다가 이제 연천 전역으로 확장이 됐잖아요. 좀 모범 사례들을 좀 만들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지방에 이제 군수들이 아니고 이제 지방의 국회의원분들을 만나면 이분들 민원이 자기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수들 공약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맞습니다. 도입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확장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어쨌든 실패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되는데 모범적 사례들을 한번 좀 뽑아가지고 그걸 한번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겠습니다. 그 시행하고 있는 군 단위끼리 일종의 뭔가 협의체 같은 거 있습니다. 모범적 있어요. 예. 사례를 같이 나누고 좀 논의하는. 거기다 저도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들어가면 불편해하겠지? 아닙니다. 대통령님 오신다 그러면 엄청 반가워하실 겁니다. 그래? 진짜? 그럼 저도 한번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번에 기획예산처 소관인가 내가 자꾸 헷갈려. 그 농어촌 특별세에 저기 농식품부 장관께서 약간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가 지금 정시 환랑 때문에 많이 늘었잖아요. 네. 몇 배 정도 늘었어요? 그 세금 문제는 지금 재경부랑 제가 대충. 같이 제가 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대충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몇 배야 이게 액수는 모르겠고. 지금 정권 몇 배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권 거래소가 늘어나는 게 한 더블은 넘게 훨씬 넘게 최하 더블은 네, 최하 더블 늘어났어요. 제가- 농어촌 특별세. 제가 그때 봤더니 정확한가 작년에 한 6조 나왔는데 금년 벌써 10조가 들어와 있던데. 벌써 이제 전반기 10조를 넘겨버렸다고요? 그게 엄청나게 농어촌 특별세 규모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지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근데 이게 지금 농어촌 특별세는 농촌 기반 시설에 주로 쓰게 돼 있죠. 복지 사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옛날에는 그 무슨 기반 시설에 쓰도록 강제돼 있어가지고 맨날 그 불필요하게 도로 포장하고 하천에 다리 놓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요새는 안 그런가 그렇지 보죠?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 재원도 지금 농어촌 재원도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의견 수렴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기재부에서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근데 그 용도를 좀 우리가 법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마음대로 남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들도 한번 수렴을 좀 해봐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게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장기 사업으로 물론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2년 해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판단하기로는 어떤 지출보다도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지역 소멸 예방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 수렴을 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예. 지금 상태로 보면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 농촌 특별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정시 활랑 때문에 그죠? 그거 한번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농촌 특별세. 예, 재정 이번에 미래대연경 만든 것 같이 각 분야별 재정 거버넌스 지금 개혁 방안으로 농특회계 목적, 용도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하고 어떻게 할지를 그것도 저한테도 좀 배요를 먼저 좀 주시고요. 세부 논의는 좀 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논하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점심 먹을 때 얘기 말씀드렸던 거. 지금 미푸진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지금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해서 지금 복용하는 모양이던데 임신 중절약인가요? 뭐 임신 중단약이라고 그러나? 초기 완전 초기. 완전 초기의 임신 중단 임신 약물. 중지 약물이라고. 임신 중지 약물.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아주 초기에. 근데 이게 지금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네.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식약처도 관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어떠세요? 혹시 논의해 본 거 있어요? 네, 식약처 소관이라기보다는 네. 성평등 가족부 업무일 가능성이 많죠. 여기는 방침이 정해지면 허용하는 거는 금방 할 테니까 그죠? 네, 예. 국정 과제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부께서 네, 아마 맞습니다. 주관하시고 법 체계가 완비되면 저희는 행정을 하는 것으로. 행정은 문제는 결국 성평등 가족부 소관인 것 같고. 네. 지금 저희는 기존의 작년에 업무 보고 시 대통령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의 약물을 허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전하다. 맞습니다. 식약처에서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면 네, 네. 오히려 문제가 네. 심각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원론적인 문제까지 가면 그냥 식약처에서 허용하면 되는
그게 국정과제에 의하면 지금 그 임신 중절에 관해서 약물을 사용을 하는 게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몇 주까지 사용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과제에 따르면 법 체계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국정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사용 허용 기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이게 어쨌든 이 임신 관련된 부분에 예민한 논의들이 있으니 성평등가족부에서 한번 관련된 그 토론을 하시는 것들을 좀 전제해서 그 단계를 밟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 문제가 정리가 못된 이유는 하여튼 행정이라고 하는 게 또 국가행정이라고 하는 게 형식과 절차가 또 중요하니까. 그럼 이게 처방약이죠, 이게? 네, 아직 신약으로 허가가 되지 않았지만 전문의약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다면 전문의약품이 될 거고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해야 되고 의사가 처방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임신 몇 주까지 이걸 허용할 거냐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정부는 그 기준을 정해 줘야 되고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하니까 낙태죄의 허용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그 몇 주까지 할 거냐 가지고 얘기하다 결론이 안 나서 결국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와중에 이게 지연이 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이걸 구매해서 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해외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이거 하자면 내가 보기엔 못해 또. 예를 들어 몇 주로 할 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뭐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뭐 주 이런 것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해라. 예?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아닐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주요 쟁점이라면. 그리고 그거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까? 예, 국제처장입니다. 그 부분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그 이상 낙태죄에 대해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아마 그 태아가 모체로부터 독립되었을 때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을 대략 한 20여 주로 보고 그 기간 내에는 이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념에 비춰볼 때는 굉장히 그 빠른,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진보적이랄까 전향적인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국회에서도 그거를 쉽사리 대체 입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 낙태죄가 허용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대체 입법이 마련이 되긴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했지.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낙태를 몇 주까지 허용할 거냐고 하면은 이거 논쟁하느라고 세월이 이제 밤샐 거고 결국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못할 거예요. 누가 이거 물론 뭐 대통령이 죽을 각오고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말이 맞죠. 낙태의 허용 기간을 딱 정하고 그 기간 안에만 의사로 하여금 처방하게 하고 그리고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 몇 주로 할 거냐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가 오늘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대안은 일단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은 상태를 하더라도 22주보다도 굉장히 적은 예컨대 뭐 10주라든가 5주라든가 국민 모두 대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동감할 만한 그런 기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그 허용을 하는 사실상 처방약으로서 허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근데 그거를 5주냐 10주냐 그것도 결정하기 어려울 거라니까요. 문제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대체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다음 그 논의를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는데요. 각 관련된 부처에서는
그 전에 총리께서 주재해서 회의를 좀 하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원론적으로 다 맞춰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약간 좀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면 봉합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합은 어떤 거냐면 반드시 몇 주로 해가지고 대체 입법을 하고 낙태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하고 이 약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가 그냥 판매하는 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판매하는 나라도. 네. 판매 허용,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네. 판매하는 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그게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처방하는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죠. 의사의 양심을 믿고. 원래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수술해서 죽을지 살지, 수술해가지고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또 오래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 판단, 결단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의사가 하는 일이니까, 이 사람한테 이 처방을 하는 게 생명 존중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맡기면 되는 거죠. 아니, 생사를 건 수술도 결정을 맡기는데 그 법으로 꼭 몇 주까지 해라. 근데 그 몇 주라고 하는 것도 100% 확실합니까? 모르잖아요. 그거.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 각각의 그 뭐라 그래요? 여성 임신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꼭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말은. 의사한테 재량으로 양심과 재량이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약간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함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가지고 해외에서 정말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막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이게? 일단 이제 워낙 예민한 건이니까 안건 그 그러니까요. 준비를 위해서 네. 저희 관련 부처가 그러십시오. 회의를 하고 그리고 안건으로 올려서 다시 토론하는 방법. 그러십시오. 예. 어쨌든 이 정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나는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거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직 비공개 전에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아, 그래? 네, 재정경제부에서 정책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재정경제부 장관님 영상 소개해 주시면. 제 시간 다 돼가는데. 네, 빨리 진행해요.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국무종정 실장께서 국민 의견을 소개해 주십시오. 예, 실시간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기 KTV하고 이재명 TV를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모두 말씀 관련입니다. 컴퓨터 존님이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은 아는데 지부는 모른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조선시대처럼 암행어사가 있어야 긴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보상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암행어사 2개로 했지 않았어요? 그 지금 기획 중이지 않습니까? 그 전국 감사단을 만들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을 뭐 암행어사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행안부 장관님 업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가 감사 업무는 아니고요. 각 부처의 오늘 이 시행령 개정안 중에 그 감사 인원을 한 70여 명 늘리게 됩니다. 저 제안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안 했으면은 실제로 전국을 좀 이렇게 그 국무조정 시대 그 감찰 분 있잖아요. 그걸 좀 인력을 좀 늘려가지고 현장 감찰을 좀 많이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암행어사들이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촉법소년 관련 의견인데요. 당주윤님 등 많은 분들이 촉법 연령 인하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또 꾼마는님은 나이가 어려도 어떤 식으로든 부모나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벌백계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일벌백계뿐만 아니라 아까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처럼 촉법소년들도 일정 부분 사회적인 페널티가 가해지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대통령께서 그 답변을 의도해 주신 것 이외에 크롱리
님이 전월세 너무 올라서 젊은이를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윙주님은 세입자 대책도 생각해 주세요. 라는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세입자 관련된 대책을 주문하시는 의견들이 있고요. 토론회가 지금 저희가 4차례 있습니다. 7월 14일, 15일, 16일, 23일 있습니다. 이때도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의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대응하고 관련해서는 새록새록님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농협 경매 시스템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생산자도 이익이 되고 소비자도 이익이 되는 유통구조 개선을 할 때 이런 부분 지적들도 감안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소프트팜님이 119처럼 바로 생각이 나는 홍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민원 수용성 관련해서는 온온님이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 민원 통합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원 통합? 민원 통합. 민원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국민권익위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지적인 것 같고요. 아까 저희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국무회의를 시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국무회의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 읽는 것 같아. 저런 걸 왜 읽지 이랬더니. 원고가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비공. 저 포상 이번에 하지 않았어요? 적극행정 제가 오늘 진행하느라고 좀 놓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비공개 들어가기 전에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그 매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그 공직사회 전체로 적극행정 정보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지금 사실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닌데도 221명이 응모하셨고 제가 합격하신 분들 내용과 저기들을 봤는데 이미 사실 그 지방 행정 정부에는 AI를 쓰신 그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로의 노면들의 AI를 다 분석해서 교통사고를 좀 줄인다거나 뭐 산림청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직접 산림 그 지연제 같은 것들을 만드셔서 이거를 친환경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수출까지 되는 그런 성과도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적극행정을 좀 많이 해주셔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인사혁신처에서 하시는 어떤 포상의 내용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좀 많은 내용들을 주시고 해서 좀 확산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공개하기 전에요. 네. 저기 오늘 오정훈 시장님 어디 계세요? 어디 내가 내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우리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국무회의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그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뭐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 자료로 작성한 거니만큼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뭐 그 이유나 아니면 대책이나 이런 것도 소상하게 작성해서 그러십시오. 보고서에 담겠습니다. 광주 전남 특별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민영배 시장님도 오셨는데 당선 축하드리고요.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저는 처음입니다. 전남 광주가 따로 갈라진 게 사실은 40년 전입니다. 전두환 군부 정권의 분할 통치 야욕 때문에 갈라졌는데 지난 7월 1일로 하나가 됐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통합특별시가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비공개 네, 이제 안건심의해야 되는데 전에 2시간 넘으면 쉬면서 하자 그랬잖아요, 누가. 네. 지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빨리 하고 끝냅시다. 네, 그리고 네. 도중이라도 뭐 어디 밖에 나갔다 오실 분 다녀오셔도 되고요. 이때까지 내가 금지한 건 아니죠? 네. 얼른 그냥. 네, 예, 이어서 비공개하고.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네, 의원 심의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 언론